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뉴욕 증시 주요 일정과 이슈를 살펴보고 있죠. 최근에 글로벌 증시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연방의 양대 기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 중앙은행 페드인데요. 미국의 법과 경제를 이끄는 이 두 축의 분열과 분노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대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시장과의 괴리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연방대법원은 미국인들의 법감정과 완전히 거리가 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죠. 물론 법원이 포퓰리즘, 여론 재판만을 일삼아도 안 되지만 그래도 여론과 밀착된 여론조사상 60-70% 이상이 대법관들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동성결혼에 대해서 7%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낙태에 대해서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 대법원들의 주류 의견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래서 지금 분열과 분노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페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페드의 판단과 결정이 시장과 완전히 거리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인플레이션 신호가 곳곳에서 있었는데 페드는 뭐라고 했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모든 걸 덮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75%, 4명 중 3명이 페드를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페드는 뭐라고 합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국의 경제 봉쇄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를 실기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에 늦은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결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블딥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나 저러나 경기 침체는 지금 운명과도 같은 형태로 가버리고 있는 거죠.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페드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믿는 구석은 있습니다. 뭐냐? 노동시장입니다. 최근까지 노동시장은 탄탄하다. 고용시장은 강한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는 말을 반복해왔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페드가 리세션, 경기 침체를 일으킬 것이다. 4명 중 3명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페드의 믿음대로 최후의 보루인 고용시장이 버텨줄 수 있을까요? 매번 예상이 빗나갔던 파월 의장이 양측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 8일에 나오는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에서 파월의 명예회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6일에 공개되는 6월 FOMC 회의록에서 페드 의원들의 경기 판단과 전망에 대한 솔직한 얘기들, 고해성사가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의 입지도 같이 흔들리고 있죠. 예상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화정책의 95%는 중앙은행 수장의 말빨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에 입각해 본다면 파월 의장은 지금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말을 작년에 정말 많이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란 말이 일시적으로 쓰여서 반년도 안 돼서 폐기가 됐고요.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금리 올리지 않을 거야,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것도 거짓말 허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이언트 스텝 테이블 위에 없다라고 했다가 2달 만에 번복을 했죠. 그래서 지난달 FOMC 때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요. 이제 경기 침체, 그동안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른바 연착륙을 얘기했는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니까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소프티시 랜딩, 다소 부드러운 준 연착륙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폐기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FOMC가 있을 때마다 3개월 분기 때마다 성장률 전망치는 내리고 물가 상승률, 금리 전망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푸틴, 시진핑 핑계를 대지만 시장에서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쟁 영향 뺀, 에너지 식품을 뺀 근원 물가지수, 코어 물가지수도 너무너무 올랐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에 풀린 유동성 힘을 관가했고 공급망 위기를 좀 더 안일하게 해석한 책임에선 페드 그리고 파월 의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책임이 없는 거고 능력이 없는 거, 직무유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도 파월 의장은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장 고용지표인데요. 실제로 고용지표는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작년 12월에 올려서 제로금리에서 1.5%까지 올렸는데 노동시장은 아직까지는 탄탄합니다. 여전히 일자리 넘쳐나고 사람 목구에 안달입니다. 실업률은 3개월째 이번 달에도 3.6%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강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표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시장이 망가졌으면 이미 경기는 박살이 난 다음이라는 거죠. 말기암에 걸린 환자에게 수술하고 약물 치료한다라고 완치할 수 있을까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급변하고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경기 후행지표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고용시장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그게 다인가요? 아니, 이건 암에 안 걸렸으니까 내가 건강한가요?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암에 안 걸렸다고 건강한가요?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요. 다른 중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암에 걸리지 않아도 건강 이상 신호가 왔다면 그걸 계속 체크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왔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치료에 전념하는 게 올바른 대응일 겁니다. 페드도 이런 점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게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페드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은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5월 FOMC 회의 그 성명서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 보일지 모르겠는데 2% 목표치 물가정치를 하고 고용시장은 강한 상태로 유지할 것으로 커미티 위원회는 예상한다, 기대한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6월 FOMC 성명서에서는 그 말이 쏙 빠지고 이 레이버 마켓 어쩌고저쩌고는 쏙 빠지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전념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노동시장이 버텨줄 거로 믿어서는 안 되고 일단 고용지표보다는 인플레 잡는 데 집중하겠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좀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지표가 경기 후행지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 고용지표 사이 내에서도 분명히 더 빨리 오는 게 있고 좀 약간 선행하는 게 있고 아예 뒤에 후행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우려를 봐야 된다는 거죠. 8일에 나온 6월 고용보고서에는 크게 세 가지 지표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첫째 신규 일자리 수하고 실업률하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입니다. 여기서 현재 미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그리고 경기를 좀 더 일찍 반영하는 건 신규 일자리 수입니다. 고용지표 중에서 그렇다는 거죠. 실업률이 가장 후행하는 지표가 되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조기 은퇴하고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죠. 이들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취업 어떤 그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서 실업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실업률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실업률이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신규 일자리 수는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데 대신 신규 일자리 수가 빠르게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만큼 빡빡했던 노동시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는 증거로 봐도 되겠죠. 노동 수요가 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노동시장이 좀 더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정상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 불황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월 신규 일자리 수가 39만 개였는데 6월이 지금 27만 3천 개 정도로 블룸버그가 전문가들 의견을 집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30% 이상 5월에보다 6월이 30% 이상 줄었다면 긴축 효과, 금리 인상 효과가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예상 27만 개보다 많게 나온다라면 노동시장은 아직도 탄탄하니까 금리를 좀 더 빨리 올려도 된다라는 이런 근거가 되는 거죠. 다 이제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 고용 보고서 이전 이틀 전에 6일 수요일에 나오는 5월 구인 이직 보고서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달 전 지표 6월이 아니라 5월 보고서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얼마나 줄었고 늘었는지를 보는 게 노동 수요의 어떤 감소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동안 이 구인구이직 보고서 일자리 수는 들쑥날쑥했지만 대체적으로 우상향 해왔거든요. 계속 증가해왔는데 이 경향이 좀 바뀔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지표 중에 가장 후행하는 6월 고용보고서 중에 실업률은 넉 달째 제자리 3.6%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 예상이 빗나가는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올라갈 땐 시간당 임금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인플레가 심한데 임금발 인플레이션까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속도가 좀 더뎌졌죠. 그래서 시간당 임금보다는 신규 일자리 수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기 침체 여부죠. 미국 의회 조사국이나 미국 GDP 전망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거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준연착륙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페드 인사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파 인사들의 말이 대충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페드 6월 FOMC 회의록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무기명 발언이어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즉 파월 의장과는 주류의 의원들과 좀 다른 진솔한 얘기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FOMC 회의록 공개 하루 뒤에는 공개 연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그리고 파월 의장의 약간 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의 연설이 7일 날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도 6일과 8일에 연달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한 곳은 유럽이죠. 거의 살인적인 수준인데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유럽 ECB 인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지 위크라고 블룸버그가 얘기를 달아놨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ECB 인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의 인플레이션 앞으로 그리고 금리 전망 7월, 9월 올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겨울로 다가갈수록 우기가 10월, 11월만 돼도 이제 추워지기 시작한 이때 가스와 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럽이 부담스러워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는 5일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미국보다 조금씩 금리를 먼저 올렸던 호주가 5일에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마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통화정책회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페루, 폴란드 이런 데니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한국에선 같은 날에 6월 물가상승률이 나옵니다. 5월에 5.4%였고 6월엔 6%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 7월은 또 7% 가고 8월은 8% 가나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6월 그 인플레 지표를 한국 인플레 지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7월 첫째 주는 6월 FOMC 회의록과 고용 지표를 살펴서 향후 인플레이션과 경기 전망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내용, 영상에 올렸던 영상에 대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자,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강CM님께서는 저 덕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한경도 2년 구독해서 월시저널과 함께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경 구독하시면 월시저널 모바일 환경으로 함께 보실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김경수님, 배사장님, 조은경님, 하이야 요가님 다 감사드리고 누리동아님도 감사드립니다. 지구수호자님께서 현재 미국의 체감 경기가 어떤지 물어주셨는데요. 제가 대답할 얘기를 막스님과 뉴욕케이님께 다 해주셨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유가는 지난주 약간 주춤했고요. 부동산 시장도 계속 오르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침체 국면에 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좀 줄이고 있다. 필수 소비재가 아닌 뭐 내구재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같은 가전제품 대표적이죠. 이런 건 좀 줄이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맥스님과 뉴욕해님께서 정말 얘기를 잘 해주셨고요. 집단지성의 힘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거죠. 이경수님, 레이첼님 다 감사드리고요. LG 엘비나님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언제 가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다음 주죠. 13일부터 16일까지 걸프 협력회의 중동 국가들과 뭐 이집트,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우디談判, 빈살만談判에서 증산을 이끌어내느냐가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사우디 문제를 풀고 이란에 가서 핵 합의를 할 수 있냐. 그렇게 된다면 11월 중간선거에 상당한 어떤 청신호가 켜지고 유가도 좀 안정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 외에 많은 분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키베리님께서 방송국이라 그런지 내레이션이 일반 유튜버보다 수준 높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과찬의 말씀. 예, 저희는 방송국이 아니라 신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고요. 처음 3분만 듣고 남기는 댓글, 이후 10분도 다 들으셨겠죠?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부인님께서 주식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제학 전공자면 절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를 통과한 거죠. 저는 경제학 전공은 안 했으니까요. 근데 유명한 얘기 중에 그 누군가요? 케인즈가 경제학의 대가잖아요. 케인즈하고 원숭이하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누구 수익률이 좋았습니까? 원숭이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많이 한다라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회주의자죠. 근데 인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한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데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 다르긴 하지만 현재 러시아, 중국, 특히 러시아 전국만 보자면 인도가 뭐 크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도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인화정님께서는 인도 여론조사 그때 그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도 여론조사 못 믿겠다라고 했지만 중국이든 인도든 통계 뭐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인구도 워낙 많고 집계도 잘 안 되잖아. 하지만 그런 트렌드, 경향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좀 감안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0bp 인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티라노 스텝, 킹콩 스텝 얘기를 해주셨죠. CCCC님께서 중국, 러시아, 인도는 없어지는 게 세상의 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행동이 다를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댓글을 읽어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질문들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